네, 한 주간의 정치 뉴스 중 핵심적인 뉴스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정치적인 토크쇼의 황인찬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국문인경제의 최고 미남 기자님, 강영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지난주 방송 이후에 제가 또 남들 다 거쳐가는 코로나를 한번 확진 판정이 나는 바람에 지난주는 저희가 방송이 없었습니다. 기자님은 혹시 괜찮으셨나요? 네. 다행히 이제 저를 비롯한 저희 정치적인 토크쇼 스태프분들은 다들 괜찮으셨습니다. 혹시 많이 아프셨나요? 제가 안 걸려봐가지고. 저는 목만 조금 따끔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주변에 혹시 제가 전파를 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그렇죠.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에 관한 뉴스입니다. 전장현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기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이 전장현 측이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. 문제가 없으면 시위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. 근데 이제 되게 오래됐어요. 사실 이 시위가. 왜냐면 그 전부터 지하철에서 이제 이 전장 장애인분들이 탑승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. 조금씩 수용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오랜 기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. 사실 한국 제가 그냥 길에 다니다 보더라도 이거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도 많거든요. 아직도 오래된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좀 위치가 안 좋거나 없는 데도 있고요.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. 그리고 이제 여기선 안 나왔지만 저상버스 문제도 있고 리프트 이렇게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타기 어려우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랜 기간 쌓여온 이 시위가 이번에 특히 좀 많이 부각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많이 이걸 수용하겠다 얘기도 했었고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이거를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죠. 어떻게 보면 이 시위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에 무리가 조금 있었죠. 이제 이게 출근길에 아무래도 우리 지각하면 또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걸 좀 바꿔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전장현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출근길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더 신경 쓸까요, 사실? 그쵸.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렇게 직접 당장 내 출근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. 분명. 네. 물론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러면 속으로는 좀 화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각한다고 해서 이 시위한다고 그걸 말하면은 회사에서 그래? 알겠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죠. 이게 워낙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옳다 나쁘다 답은 못 내리겠는데요.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약간 너무 이거를 잘못됐다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전장현 측도 분명 이런 시위를 기획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비난들을 감수하고 비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익이 더 실질적으로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이 시위 자체가 우선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% 설치가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주제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상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도 정말 99%에서 100%로 모든 곳에는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이나 조금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없을까요? 사실 이게 이미 제일 원하는 거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. 이쪽 전장현 쪽에서 더 이거를 지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100%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 제 생각엔 전장현 쪽에서도 이걸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. 이게 사실 이게 기존에 다른 나라 사례를 가져오기도 그렇고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. 지금 이런 장애인 문제가 지금 인권이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더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서로 대안보다는 지금 서로 타협점을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. 이게 인찬 씨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딱 들었을 때 이걸 확실하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본을 많이 넣으면 이게 바로 된다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공사를 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도 다 고쳐야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이거 외에 버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도 한 번에 다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전장현 측에서도 이거를 확실한 대안을 바로 내놔라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이전보다는 좀 노력을 좀 해라, 속도를 좀 올려줘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확실한 건 이 논쟁이 과격한 시위와
그 시위를 보는 시선으로 돼야 되지 이 장애인에 대해서 비난이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. 지금 좀 장애인을 몰아가는 프레임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위 자체만 좀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전국이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. 기자님,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과거 이력이 아주 화려하신 분이잖아요. 많은 정권에서 요직에 계셨던 분인데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는 관료시죠. 그러니까 경제부처에서 계속 쭉 일을 하셨는데요. 근데 뭐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의 뭐 특징인 것 같아요. 한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국장실 뭐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제 그런 경우시고요. 이분이 좀 대단하신 게 이제 뭐 8, 90년대는 되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유학도 힘든 느낌인데 서울대 나오셔서 하버드대에서 박사까지 하셨어요. 하버드. 네, 공무원으로서 이제 또 해외 파견 근무도 하시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부처에서 일을 하셨고 경제수석도 하셨고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면 한 정권에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뭐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 바로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거의 경제 관료로서는 최고 높이 갈 수 있는 자리죠. 정권을 가리지 않고 딱 그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셨죠. 노무현 정부에서. 사실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같은 민주당 계열이니까요. 여기서 끝나는 게 보통 맞는데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죠.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가셨어요. 사실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총리하시다가 갑자기 주미대사 하려니까. 물론 그 자리도 대단한 자리지만 그렇죠, 네. 원래 하시던 역할에 비해서 그렇죠. 네.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진짜 뭐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거를 내려가는 걸 감수하고 아무튼 주미대사로도 활약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셨는데 이제 공직에는 안 계셨고요. 그 당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민간인으로서 다른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놓고 보면은 그 당시 경제 분야에서는 되게 이제 탁월한 실력을 보이신 분이고 물론 이제 성향이 좀 다른 진보 보수정권 가리지 않고 요직을 맡으셨던 분이죠. 어떤 면에서 이력 면에서 봤을 때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지금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총리 임명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?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어떤 이유인지 혹시?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뭐 참여정부 인사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. 지금 십몇 년 지났고 그리고 일단 뭐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도 하셨으니까요. 지금 뭐 딱히 어느 쪽 성향이다라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호남 출신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다 하는데 사실 뭐 지금 민주당 반응만 봐도 철저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물론 기존 청문회가 저희 사실 신상 많이 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건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이미 다 검증이 되신 그렇죠. 분이니까.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다 했으니까요. 네. 김대중 정부 때. 아마도 이번엔 그런 것보다는 그 정책 지금 경제나 이런 게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. 경제나 정책 뭐 외교나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정책 방향이라던가 비전 뭐 정치 철학 이런 걸 좀 물어보실 것 같아 집중적으로. 그리고 지금 조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론스타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 공백 기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뭐 관료 끝나고 그 공직을 그만두고 한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민간인 경력이니까 이건 이제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. 뭐 청렴하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를 좀 검증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쉽게 통과시켜줄 순 없죠. 왜냐면 지금 지방선거도 얽혀 있고 지금 새롭게 이제 뭐 박근근 원내대표 체제돼가지고 좀 강한 어조로 가겠다 이렇게 딱 기조를 잡았는데 여기서 뭐 쉽게 우리 당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쉽게 가자 이러면 사실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명분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그래도 거절하는 스탠스를 취하려면 뭔가 하나에 딱 정해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가장 큰 거는 방금 얘기하셨던 뭐 공백기가 가장 큰 명분이 될까요?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뭐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민주당 관계자분들께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하세요.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뭐 결격사유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제일 크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뭐 그 공백 기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무 감각 뭐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졌을 수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을 좀 많이
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명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반대 입장은 취할 것이다. 그런 말씀이신가요? 그렇지 명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? 뭐 실력이 되시면 굳이 뭐 이걸 반대할 수가 없죠. 뭐 문제가 없다면.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것 같아요. 자기 당 원로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가 딱 뚜렷한 뭔가 좀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청문회는 가봐야겠지만 그래서 아마 좀 쉽지 않을 험난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. 뭐 면밀히 살펴본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그러면. 네네. 다음 헤드라인은 대구시장 출마 유영아 박근혜 사저정치 없다로 시작되는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기자님,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하셨는데요. 사실 뭐 대구에서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입지도 좀 있으니까 그거 영향 받아서 출마를 하실 수 있죠. 개인 선택이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많이 도왔잖아요. 그렇죠. 변호도 하시고 뭐 이게 뭐 보은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후원회장을 지금 맡으셨잖아요. 네. 뭐 특히 뭐 돈 문제도 뭐 이런 거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과연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제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 핵심 질문이 되겠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? 사실 우리가 유영하 변호사를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아실까요? 사실 모르시죠. 뭐 그리고 선거가 사실 돈이잖아요. 대구시장이면 또 광역단체니까 좀 더 클 테고. 근데 뭐 후원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또 대구 쪽은 좀 그래도 보수세가 세니까 그런 거를 뭐 이 유 변호사님 뭐 그게 관계 없다 하지만 그런 거 고려되지 않았을까요? 우리가 그분 뭐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.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랑 뭐 그런 인지도를 좀 이용하겠다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 아니고 딱 유영아 변호사만 단독적으로 본다면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렵지 않죠. 어렵지 않을까요? 사실 당선권이라고 보기에는 뭐 인지도가 그렇게 있으신 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뭐 출마도 자유죠. 사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밀접하신 분이고 지금 후원회장이 어쨌든 됐기 때문에 이걸 떼어낼 수 없어서 이런 거지. 개인적인 그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하셨는데 그쵸. 누가 봐도 이거 붙어서 단독으로 보면 상대가 될 수는 없겠죠. 그쵸 어렵죠. 뭐 뒤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광으로 있다. 근데 그렇게 봐도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럼 사실상 홍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싸움인데 그래도 홍준표가 우세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해 그렇게 주신 볼 수도 걸까요? 있겠네. 그럼 김재원 전 의원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3파전 정도로 보면 뭐 그렇게 삼각구도가 될 것이다. 그럴 수도 있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뉴스입니다. 헤드라인은 미친 X, 김여정 말폭탄 쏟아냈지만 남북통신선은 정상 가동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요. 김 부장이 담화에서 서장건을 향해 미친놈, 쓰레기 이런 욕설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남북통신선 연락을 통해서 된 거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, 기자님?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은 유명하죠. 그 백돌 쪽 아닙니까? 근데 사실 뭐 이런 발언이 처음은 아니죠. 사실 뭐 지난해도 그랬고 뭐 계속 뭐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이걸 딱 지목한 게 있죠.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뭐 이제 북한에 계속 미사일 도발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좀 발언을 좀 세게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분노해서 좀 하는 그런 거거든요. 사실 지금 나온 게. 그래서 이게 개인 SNS도 아니고 공식 연락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욕설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. 사실 뭐 북한 방송이 뭐 김정은의 SNS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사실. 이미 SNS화 됐기 네. 때문에 사실 뭐 네. 자기 오라버니가 뭐 이 SNS 주인이니까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죠.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아예 북한의 공중파라고 해야 되나요? 뭐 다 거기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? 뭐 남한을 한국을 좀 적으로 봐서 뭐 자기들끼리 좀 뭉쳐 보겠다 뭐 그런 늘 하는 그런 거 같긴 해요. 근데 이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직 남북 통신선은 지금 가동 중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세게 해서 다 단절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
지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? 저는 이런 사태 볼 때마다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예능 아시나요? 금쪽이 알죠, 알죠. 그것처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음.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면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힐 수도 없잖아요.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저희에게 나서는 게 북한이 뭘 의도하는 걸까요? 근데 인찬 씨 말대로 솔루션이 좀 필요한 지금 국가인데 네. 아마 이거는 사실 정답을 제가 알긴 어렵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. 뭐 사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있어도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.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굉장히 그렇죠. 우호적이었죠.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거의 뭐 햇살 정책 것 네. 같았죠. 사실 저도 통일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. 아 이거 남북 뭐 경협지 이런 거 사야 되나?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악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그래도 이런 위협이나 이런 거 반응해 주는 건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응을 그래도 해주잖아요. 뭔가 반응을 하고. 저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개무시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. 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확실히 취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거 미리 이제 좀 예고편 보여준 거죠. 야, 우리 한 마리 우리 좀 쓴소리 한다. 막 이렇게 너네 우리 말 잘 안 들어주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뭐 다를 수 있죠. 근데 약간 그동안 평화 모드였으면 좀 이제 정권 교체기니까 좀 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. 아니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. 임기 말이니까 좀 더 뭐 좀 퍼주던가 뭔가 좀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음 정권을 좀 의식한 게 아닐까. 네, 정말 새롭게 바뀔 정권에서는 북한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런 게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네, 뭐 윤석열 정부가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박대를 나가지 않을까. 지금 뭐 대충 나온 것만 봐도 상당히 강한 압박이 될 것 같거든요.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. 이게 뭐 전쟁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기존의 그 남북 관계랑 너무 다른 게 예고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 뭐 요즘 오늘 나온 뉴스는 뭐 통신선 이거에 좀 집착을 많이 집착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거 얘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. 초점이 근데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. 네. 물론 중요하죠. 이게 통신선이 중요한데 사실 뭐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남북 관계가 진전됐나요? 물론 조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겠지만 그때 단절됐을 때도 그냥 뭐 단절됐나 보다 뭐 네. 다시 복구됐다 이 정도에 그쳤잖아요. 사실 뭐 공동사무소 그 뭐 폭파시키는 애들인데 네. 이거 정도야 뭐 사실 이게 뭐 큰 의미를 둬야 되나?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있나? 네. 이제는 뭐 이런 거 뭐 연락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뭔가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에 좀 기대를 좀 네, 해보는. 확실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.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놓고 여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.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4월 4일 여론조사 관련 뉴스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. 유 전 의원은 23.3%, 김 전 부총리 19.8%로 각각 1, 2위를 차지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기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지난주에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. 사실 제가 이제 유승민 그 전 의원 출마하실 때 그 기자회견장에 있었거든요. 근데 뭐 되게 좀 놀라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물론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출마 안 하시는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. 뭐냐면 지역 연구도 전혀 없으시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김동연 부총리도 전 부총리 되게 어렵게 출마를 했지만 그래도 연고가 좀 있거든요. 아주대 총장도 하시고 뭐 경기도에 좀 연이 있어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1위거든요. 물론 지금 뭐 초반이니까 엄청 앞서 있다가 보긴 좀 어려운데 역시 대선은 대선인 것 같아요. 이게 인지도가 대선의 영향이 좀 네, 아무래도 전국적 인지도니까 아무래도 체급이 하나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제 체급이 좀 올라가서 대선 주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긴 했잖아요. 이재명 상임고문 덕분에. 근데 아무래도 근데 대선 주자가 나오면 좀 무게감이 있죠. 물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제 대선급이었지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2번이나 지금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뭔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원래 있었었는데 대선 이후에 경기도에서 생각보다 민주당이 표를 많이 못 받으면서 이 지역 국민의힘도 해볼 만할지도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.
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사실 인물론으로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그러니까 도지사 할 적에 도정이나 이런 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거지.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그 역량에 지금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한 거거든요. 그런 행정력이나 이게 그대로 그 표가 그대로 간다는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. 사실 지금 여기 나온 후보들 보면, 그러니까 물론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나 뭐 안민석 의원이나 다들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다들 많이 성과를 내신 분들이긴 한데 이재명 지사는 이 성남 경기도지사를 나오기 전에 이미 성남시장으로 우리가 다 알던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전국적인 대선- 네. 인지도가 이미 갖춰졌기 그리고 때문에. 대선을 도전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감정이 나쁠 법한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이미지를 키운 사람, 인지도를 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연장선에서 높은 좀 인기를 얻었던 거지. 대선도 마찬가지고. 이게 지금 뭐 그걸 자연스럽게 물려받아가지고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.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청년들에게 뭐 수당을 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로 평가를 좋게 받았던 것이지 뭐 당으로 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또 사실 뭐 제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뭐 앞서 경기도의 역대 도지사들 봐도 보수 정당이 더 오래 했어요.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직전에도 뭐 물론 구설이 있었지만 남경필 전 지사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김문수 지사라든가 뭐 그 전까지 가면 손학규 전 대표님 물론 민주당으로 가셨지만 나중에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경기도가 그렇게 뭐 민주진영이 딱 득표가 높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. 근데 그리고 뭐 실제로 봐도 물론 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말하긴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1등이잖아요. 네. 이분 지역 연구가 전혀 없거든요. 우리 다 알잖아요. 이분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대구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네. 이게 첫 지금 거의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오면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론 뭐 이게 이미지인 것 같아. 인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사를 누가 봐도 지금 잘 수행할 것 같다라는 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나 인지도니까 지금 1등 하신 게 아닐까요? 아직까지는 초반이니까 이미지 싸움이라고 보면 경기도지사를 가로지를 수 있는 경기도지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승부수는 또 어디에서 둘 수 있을까요? 경기도가 아무래도 좀 넓잖아요. 수도권을 지금 다 통칭해서 말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뭐 인프라나 이런 것에 많이 밀리거든요. 근데 인구는 더 많은데 불구하고 이게 원형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경기도지사 그 이재명 지사도 뭐 경기 북부청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그 격차를 좀 해소해 보려고 했잖아요. 저도 뭐 군본부를 저기 위쪽에서 했는데 연천 파주가 벌판이에요. 사실 뭐 신도시 좀 그렇죠. 생겼는데 저도 동주천 좀 그쪽에서 아. 있었는데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죠. 아니, 개발하려면 아직 한참 사실 수원이나 뭐 이런데 용인 뭐 이런데 신도시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력 잘한다는 이재명 지사도 쉽지 않았거든요.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것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승부수가 될 것이다. 그렇죠. 그런 말씀으로 정책이 하더라고요. 좀 더 이제 더 세부적인 게 나올 때가 됐죠. 이재명 지사가 뭐 큰 담론을 좀 그렸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격차를 만회하고 뭐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일단 뭐 1위, 2위 하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나 다들 그 정도 역량은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경기도 가운데 있는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뭐 송영길이 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너무 압도적인 상황인데요. 사실 뭐 1년밖에 안 하셨는데 다시 새로 바꾸기도 모르겠어요.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무도 기회를 더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.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민주당 후보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사퇴하시고 그러니까 뭐 대선 패배 책임론에 의해서 다 나가시고 한 3주 만에 출마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사퇴 출마 선언문 잉크도 안 마르신 것 같은데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네. 해요.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상임고문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또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. 그렇죠.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일단 물론 당내 지금 유력한 후보가 좀 없긴 해요. 서울시 후보 중에. 근데 이제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뭐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뭐 서울시 가는 카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인천에서 오선하시고 광역시 시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. 갑자기 여기 송파로 지금 이사 오셔가지고 준비하신다는데
지역 연고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분 뭐 연고가 없는 걸 떠나서 한 동네에서 너무 오랜 걸 쌓으셨잖아요.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일단 쉬울지 모르겠고요. 근데 이거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엄청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너무 초반부터 사실 이런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경선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후보들이 없으면 그게 뭐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죠. 사실 경선이 있으나 마나한 건데.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마땅한 장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도 승부는 봐야 되는데. 네. 근데 뭐 그럼 만약에 진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나올 등판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아직 그 임종석 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종로에서 물론 지금 물론 아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인재풀을 넓히면 뭐 신인을 쓰던 누구를 나오든 아직 가능성이 많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딱 하니 출마를 해버리면, 그것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의중이 들어있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이미 뭐 정해진 건가? 그런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걸 다른 뭐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, 당내에서 중진급들이. 그리고 서울 시내 뭐 지역구인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회동을 하고 그랬는데, 저는 이것도 좀 우려가 이해가 돼요. 서울시장이 너무 저조하면 흥행이 밑에 이제 구청장이나 시의원분들도 다 이게 선거가 연관돼 있는 거라 같이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원할 수밖에 없죠. 아니면 경선을 해서 좀 뭔가 흥행이 되고 막 이렇게 좀 붙고 막 이래야 되는데, 지금 너무 직전 당대표가 지금 나와버리면 뭐 그래도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시니까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결과가 그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. 네, 정말 흥미진진한 요약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뉴스를 가지고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한 주간의 정치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치적인 토크쇼,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굿모닝 경제의 강효은 기자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